사람들은 치매에 걸리면 모든 걸 잊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대부분은 그래요. 어제 먹은 밥도 방금 만난 사람도 심지어 내 자식 얼굴도 잊어버리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가끔, 아주 가끔 모든 게 선명해지는 날이 온다는 거. 나는 김순애. 올해 76. 석 달 전 치매 판정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왔어요. 처음 한 달은 애들이 매주 왔어요. 큰아들 민준이, 둘째 민수, 막내딸 민지. 셋 다 착한 애들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발걸음이 뜸해지더라고요. 격주로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그러더니 석 달째인 지금은 카톡만 가끔 확인하는 것 같아요. 엄마 어때요? 괜찮으세요? 읽기만 하고 답은 안 해요. 아마 내가 답을 못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날엔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 못하니까요. 밥 먹었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애들 얼굴 봐도 누군지 몰라요. 근데 말했잖아요. 가끔은 달라요. 지난주 정확히는 일주일 전부터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아, 오늘은 맑은 날이구나 하고 알았어요. 머리가 선명했어요. 지난 석 달 동안 흐릿하게 보이던 모든 게 또렷해졌어요. 그래서 계획했던 걸 실행에 옮기기로 했죠. 산책 시간에 요양원을 나왔어요. 직원들은 제가 다른 어르신들이랑 같이 나간 줄 알았나 봐요. 저는 혼자 정문을 나서서 걸었어요. 10분 거리. 요양원 근처 새로 지어진 상가 건물. 그 건물 앞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어요. 약속은 이미 며칠 전에 잡아뒀죠. 맑은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김순애 씨 맞으시죠? 계약서 준비했습니다. 매매가 15억. 제 평생 모은 돈이에요. 남편이 일찍 떠나면서 남긴 보험금, 식당 하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 그리고 애들 몰래 부어뒀던 적금까지. 다 합치면 딱 맞았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일이면 이 순간도 기억 못할 텐데 지금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서명했어요. 또박또박 김순의 세 글자. 법무사 사무실에도 갔어요. 등기 처리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주소들로 등기부등본 발송해 주세요. 직원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어요. 혼자 온 76 할머니가 15억짜리 건물을 사는 게 이상하긴 했겠죠. 보호자분은 안 오시나요? 필요 없어요. 내 돈, 내 이름으로 사는 건데. 그렇게 일주일을 버텼어요. 맑은 정신으로. 계약하고 등기하고 건물 구석구석 확인하고 1층 편의점 사장님한테 인사도 하고 2층, 3층 공실도 둘러보고 그리고 마지막 날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생각했어요. 이제 됐다. 애들한테 짐이 안 되겠구나. 요양원비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떠나고 나면 이 건물은 애들 거예요. 셋이서 나눠 가지면 돼요. 마지막으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옥상에서 내려오는데 건물 앞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민준이었어요. 내 큰아들. 엄마, 엄마 괜찮으세요? 달려와서 날 붙잡는 민준이를 보니까 참 오랜만이다 싶었어요. 민준아. 이름을 부르니까 아이가 울먹이더라고요. 엄마가 기억하세요? 오늘은 기억해. 내일은 모르겠지만 다 말해줬어요. 건물 산 이야기, 왜 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민준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결국 울었어요. 엄마,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다만 가끔은 와줘. 엄마가 너를 못 알아봐도 가끔은 와서 얼굴 좀 보여줘.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할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머리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선명하던 게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저기 여기가 어디죠? 민준이 얼굴이 보였지만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집에 가야 하는데 밥 해야 하는데 맑은 날이 끝난 거예요. 차 안에서 계속 중얼거렸던 것 같아요. 집에 가야 한다고 밥 해야 한다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줬어요. 요양원으로 돌아왔어요.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겠고 왜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가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누군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다음 날, 아니 며칠 뒤였나요? 시간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면회실에 사람들이 왔어요. 3명.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이 서류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건물 등기부등본이에요. 엄마가 건물주가 되셨어요. 건물주? 나? 무슨 소리지? 엄마가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맑은 날에 직접 하신 거예요. 맑은 날? 그게 뭐죠? 얼굴들이 울고 있었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착한 사람들 같았어요.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엄마 자주 올게요. 약속할게요. 고맙네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밤이었어요. 아니, 며칠 뒤 밤이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창문 밖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림자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찰칵찰칵 구두 소리 같았어요. 점점 가까워지더니 제 방 앞에서 멈췄어요. 누구세요?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틈으로 뭔가 밀려 들어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봤어요. 하얀 종이 한 장. 순애야, 오랜만이다. 내가 건물을 샀다며? 축하해. 그런데 그 건물 조심해.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곧 다시 만나자. 누가 쓴 걸까요?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낸 걸까요? 종이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글씨가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났어요. 그날 오후 1층 편의점 사장님이 요양원으로 전화했대요. 그 말을 들은 젊은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아까 그 사람, 서류 보여줬던 그 사람. 엄마 건물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대요. 어젯밤에 3층에 불이 켜져 있었대요. 아무도 입주 안 한 층인데. 3층? 내 건물? 그리고 문에 쪽지가 붙어 있었대요. 순애에게라고만 쓰여 있었대요. 순애. 그게 내 이름이죠? 엄마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누가 엄마를 찾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어요. 누군가 날 찾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산 그 건물에 뭔가가 있어요. 내가 기억 못하는 뭔가가. 그날 밤 또 꿈을 꿨어요. 아니, 꿈이었을까요? 너무 선명해서 현실 같았어요. 젊은 내가 보였어요. 30살쯤 됐을까요? 한 남자와 함께 서 있었어요. 그 자리, 지금 내 건물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였어요. 옛날에는 거기에 작은 식당이 있었어요. 순애야, 여기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자가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많은 걸 잃게 했지. 하지만 이제 괜찮을 거야. 누구죠? 당신은 누구예요? 눈을 떴어요. 아침이었어요. 베갯잎이 젖어 있었어요. 울었나 봐요. 그리고 베개 밑에서 또 쪽지가 나왔어요. 다음 맑은 날이 오면 3층으로 와. 내가 잊은 걸 기억하게 해줄게. 약속했잖아, 순애야. 끝까지 함께 하기로. 손이 떨렸어요. 이 글씨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세요?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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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민준이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건 오후 3시였다. 건물에 붙어있던 쪽지 때문에 밤새 잠을 설친 그는 아침 일찍부터 이곳저곳 전화를 돌려 마침내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저기 김순애 명의로 등기된 건물건인데요. 혹시 계약 당시 상황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법무사는 잠시 컴퓨터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기억나죠. 어르신께서 직접 오셨는데 굉장히 또렷하셨어요. 계약서도 꼼꼼히 읽으시고 질문도 정확하게 하시고. 그게 저희 어머니가 치매 환자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요. 법무사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다. 치매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셨는데요. 오히려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했더니 이런 건 여러 번 해봐서 안다고 하시면서 척척 진행하시던데요.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뭔가 맞지 않았다. 석 달 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분명히 중등도 알츠하이머형 치매라고 적혀 있었다. 요양원에서 만난 어머니는 자식들의 이름도 헷갈려 했고 밥을 먹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혹시 CCTV 영상 볼 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정보라. 제 어머니예요. 보호자 동의 필요하면 지금 여기서 쓸게요. 잠시 후 민주는 작은 모니터 앞에 앉아 영상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일주일 전에 김순애가 있었다.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그녀는 민준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과는 달랐다. 요양원에서 보던 흐트러진 머리, 초점 없는 눈빛, 구부정한 자세가 아니었다. 화면 속 김순애는 똑바로 앉아 서류를 읽고 있었고 법무사에게 무언가를 질문했으며 고개를 끄덕인 뒤 주저없이 서명했다. 민주는 소름이 돋았다. 저건 치매 환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저건 그냥 평범하게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날 저녁 세 남매는 카페에서 만났다. 민준이 영상을 보여주자 동생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형, 이거 진짜 우리 엄마 맞아? 둘째 민수가 물었다. 응. 일주일 전 법무사 사무실 CCTV야. 막내 민지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누가 엄마를 이용해서 사기친 거 아닐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계약서 봤더니 엄마 도장 맞더라. 주민번호도 서명 필체도 다 일치하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형, 혹시 엄마가 치매 환자가 아닌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진단받았잖아. 근데 가끔 이상했어. 엄마가 날 못 알아보다가도
갑자기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부를 때가 있었거든. 그때마다 일시적으로 좋아진 거겠지 했는데 민지도 거들었다. 저도 그랬어요. 저번에 면회 갔을 때 엄마가 갑자기 민지야, 시험 잘 봤니?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시험 본다는 얘기 2달 전에 카톡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근데 엄마가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순간들이 많았다. 어머니가 멍하니 있다가도 가끔 예리한 질문을 던지거나 아주 오래된 기억을 정확히 떠올릴 때가 있었다. 15억짜리 건물을 사는 게 가끔 좋아진 날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민수의 말이 맞았다. 다음 날 오전, 세 남매는 요양원을 찾았다. 원장실에서 어머니의 차트를 요청했다. 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다. 김순애 어르신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단받으셨고 현재 중기 단계입니다. 단기 기억 상실이 주 증상이시고 가끔 장기 기억도 혼란스러워 하시는 편이에요. 하지만요. 간혹 아주 또렷한 날이 있으세요. 며칠씩 연속으로 맑은 정신을 유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일반인과 다를 바 없으시죠. 민지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럼 그 기간에 법적 행위를 할 수도 있나요? 계약 같은 거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였다면요. 원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다. 사실은 그날 말씀이시죠? 어르신께서 나가신 날. 저희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CCTV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어르신께서 나가실 때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거든요. 마치 계획된 행동처럼요. 민준의 미간이 깊어졌다. 그럼 왜 저희한테 실종됐다고 연락하신 거예요? 규정상 어르신이 정해진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시면 보호자에게 연락드리게 되어 있어서요. 하지만 어르신은 저녁에 아드님과 함께 무사히 돌아오셨잖아요. 민수가 낮게 중얼거렸다. 완전히 계획된 거잖아. 엄마가 일부러 나간 거야. 오후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다. 중개인은 김순애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아, 김순애 어르신. 정말 깔끔하게 일 처리하시더라고요. 계약금도 현금으로 딱 준비해 오시고. 현금이요? 민준이 되물었다. 네, 3천만 원. 요즘 그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70이 넘은 어르신이. 민지가 물었다. 혹시 계약 과정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누가 옆에서 도와준다거나 강요한다거나. 전혀요. 오히려 제가 조건 설명하려고 하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빨리 진행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중개인이 잠시 말을 멈추고 뭔가를 떠올리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이상한 말씀이긴 한데 어르신께서 그 건물을 보러 가실 때 마치 처음 보는 게 아닌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여기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네라고 혼잣말 하시더라고요. 예전하고 바뀌었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전에 여기 오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냥 웃으시면서 옛날 일이야 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차에 돌아온 세 남매는 한동안 침묵했다. 엄마가 그 건물을 전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엄마가 일부러 그 건물을 산 거야? 왜? 민지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오빠들 이거 봐요. 제가 그 건물 주소로 검색해 봤는데 화면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떠 있었다. 1992년 화재 사건, 식당 전소 사망자 1명. 기사 속 주소는 김순애의 건물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였다. 33년 전에 여기 식당이 있었대요.
근데 불이 나서 한 사람이 죽었다고. 민준이 기사를 자세히 읽었다. 피해자는 김재혁 당시 34세. 식당 주인이었고, 기사 말미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고인의 아내 김모 씨는 남편이 불 속에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오열했다. 김모 씨.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설마 엄마?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결혼 전 성이 뭐였더라?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민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어머니의 주민등록 초본. 거기엔 결혼 전 성명이 적혀 있었다. 이순애에서 김순애로 변경. 1991년 4월 3일. 아버지 성을 따라 김 씨가 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기사 속 김모 씨는 엄마였어. 그 식당 주인 아내가 우리 엄마였던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잠깐, 그럼 우리 아빠는 누구야? 김재혁이 우리 아빠라는 거야? 아니야. 우리 아빠는 김동현이잖아. 2010년에 돌아가셨고. 그럼 엄마가 재혼하신 거네. 근데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10시, 민주는 혼자 그 건물로 향했다. 건물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1층 편의점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민준이 건물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봤을 때 3층 창문에서 불빛이 보였다. 누군가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갔다. 2층, 3층. 3층 복도는 어두웠다. 하지만 맨 끝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고리를 잡았다. 잠겨있지 않았다. 천천히 문을 열자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책상 위에 촛불 하나가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날의 어머니가 있었다. 25쯤 되어 보이는 김순애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한 남자가 그녀를 뒤에서 안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다. 액자 아래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김재혁 1958-1992.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재혁아, 드디어 여기를 다시 샀어. 내가 있던 이곳을. 미안해, 늦었지? 33년이나 걸렸네. 하지만 약속했잖아. 다시 여기서 만나자고. 이제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엄마는 엄마 삶도 살아야 해. 마이너스 순애. 어머니의 글씨였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던 걸까? 아니면 치매에 걸린 채로 마지막 맑은 날들을 이용해서 이 모든 걸 계획한 걸까?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이제 곧 갈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민주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밤바람이 열린 창문으로 들어와 촛불을 흔들었다. 불빛이 흔들리며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민주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액자도 편지도 촛불도. 그리고 천천히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다. 누군가 이곳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직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민준이 촬영한 사진들을 가족 단톡방에 올린 건 자정이 넘어서였다. 액자 속 젊은 어머니와 낯선 남자, 그리고 편지 내용.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민수의 전화가 먼저 걸려왔다. 형,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우리 아빠 전에 다른 남자랑 결혼했었다고. 그런 것 같아. 그럼 왜 한 번도 말 안 한 거야? 왜 숨긴 거야? 민지의 메시지도 연달아 떴다. 오빠, 이거 진짜예요? 엄마가 정말 그 건물을 첫 번째 남편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럼 우린 뭐예요? 엄마한테 우리는 뭐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세 남매는 다시 모였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형, 솔직히 말해봐. 이거 이상하지 않아? 민수가 나를 세우며 물었다. 뭐가? 엄마가 치매라면서 15억짜리 건물을 사고 법무사 찾아가고 편지까지 써놨다고? 이게 말이 돼? 민지도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었다. 오빠, 저도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봤는데요. 엄마가 만약 정말 치매였다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민수가 테이블을 탁 쳤다. 엄마가 우릴 속였다는 거지. 치매인 척하면서. 야, 그게 무슨. 형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맑은 날이 있다고. 일주일씩 멀쩡하다고. 그게 치매야, 연기야?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도 밤새 같은 생각을 했었다. 어머니의 행동은 너무나 정상적이었다. 계획적이었다.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오빠들 엄마한테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이유. 민수가 비웃듯 말했다. 무슨 이유? 죽은 남편 그리워서 우리 재산 15억을 날려버린 이유 말이야? 우리 재산이 아니라 엄마 재산이잖아요. 뭐? 그 돈은 원래 엄마 거였어요. 아빠 보험금이랑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했잖아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래도 결국 우리한테 물려줄 돈이었잖아. 근데 그걸 죽은 남편 추모관 만드는 데 쓴다고. 추모관이라니. 그럼 뭐야? 3층에 촛불 켜놓고 사진 모셔놓은 게 저게 정상이야? 민준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일단 진정하자. 싸워봤자 소용없어. 형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엄마가 우릴 속였다고 생각 안 해?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엄마가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거야. 치매든 아니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15억이 그냥 날아가는 걸 보고만 있어? 그때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민준 씨 되시나요? 저는 법무법인 정심의 박준혁 변호사입니다. 김순애 어르신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니가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요? 네, 정확히는 일주일 전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몇 가지 법률 자문과 함께 서류 작성을 의뢰하셨습니다. 무슨 서류요? 그 내용은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다른 가족분들도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2시간 후 세 남매는 강남의 한 법무법인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박준혁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침착한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을 시작했다. 김순애 어르신께서는 지난주 수요일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법적 조치를 의뢰하셨죠. 어떤 조치요? 민준이 물었다. 첫째,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처분 금지요? 네. 쉽게 말하면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건물을 누구도 팔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족이라 해도요. 민수가 벌떡 일어섰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엄마 건물을 팔려고 한 적 있어요? 아직 없으시죠?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미리 방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치매 환자가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박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르신을 직접 만나본 결과 제 판단으로는 의사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죠.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엄마는 치매가 아니었던 건가요? 그건 의학적 진단의 영역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저를 만나셨을 당시에는 완전히 정상이셨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둘째, 어르신께서는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공증까지 마친 정식 유언장입니다. 내용은 돌아가신 후에 공개되지만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그 건물의 처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민수가 다시 흥분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우릴 믿지 못해서 이런 짓을 한 거잖아요. 자식들을 의심해서. 아드님 말씀도 이해합니다만 어르신께서는 단지 본인의 뜻을 명확히 하고 싶으셨던 것뿐입니다. 뜻이요? 무슨 뜻이요? 박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어르신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족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변호사는 노트를 펼쳤다. 애들이 날 이상하게 볼 거라는 거 알아요.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엄마이기 전에 나는 순애예요. 그리고 순애에게는 끝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덧붙이시길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준이 물었다.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엄마가 정상이셨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박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제가 본 김순애 어르신은 누구보다 정상이셨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 결과도 예상하고 계셨죠. 하지만요. 어르신의 눈빛이 특이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처럼 급하게 뭔가를 마무리해야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호사는 세 남매를 차례로 바라봤다. 어르신께서 이 서류들을 작성하시면서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이제 곧 가야 해. 너무 오래 기다렸어. 라고요. 민수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은 남편한테 가겠다는 거잖아요. 우릴 두고. 민수야. 민지가 오빠의 팔을 잡았다. 뭐? 틀린 말이야? 엄마는 지금 우리보다 죽은 남편이 더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엄마는 우릴 속이고 혼자 계획 세우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우리가 손도 못 대게 만들어놨어. 민준이 동생을 말렸다. 야, 진정해. 여긴 법무법인이야. 형은 화 안 나? 형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도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배신감, 분노,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박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여러분께 전해달라고 하신 편지가 있습니다. 봉투 3개였다. 각각 민준, 민수, 민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도 먼저 열지 못했다. 민지가 먼저 봉투를 열었다. 편지를 읽는 그녀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민수도 열었다. 읽다가 중간에 편지를 구겼다. 민주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어머니의 글씨가 보였다. 민준아, 엄마가 이상하게 보일 거라는 거 알아. 어쩌면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들어줘. 엄마는 76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어.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였지.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치매는 진짜야. 매일 조금씩 내가 사라지는 게 느껴져.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순애로 살고 싶어. 재혁이한테 미안했던 것들, 끝내지 못한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싶어.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이기적인 거 알아. 하지만 이해해줘. 아니, 이해 못해도 괜찮아. 그냥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엄마가. 민준의 손이 떨렸다. 민수가 구긴 편지를 테이블에 던졌다. 이게 뭐예요? 사과문이에요, 유서예요? 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여러분이 이해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했던 거죠. 왜요? 왜 꼭 해야 했는데요? 그건 어르신만 아실 겁니다. 민지가 울먹이며 물었다. 엄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요양원에 계세요? 네, 어제 제가 확인했을 때는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지금 가시겠습니까?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민수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민주는 혼란스러웠으며 민지는 울고 있었다. 그들이 요양원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다. 간호사가 그들을 보자 당황한 표를 지었다. 아, 보호자분들. 그게,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게 말씀이. 어르신께서 오늘 오후에 또 나가셨어요. 뭐라고요? 이번엔 메모를 남기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 다녀올게요. 마이너스 순애라고.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CCTV 확인해 보니까 택시를 타셨더라고요. 아마. 간호사가 말을 흐렸다. 아마 그 건물로 가신 것 같아요. 세 남매는 동시에 뛰기 시작했다. 10분 거리. 어머니의 건물. 건물에 도착했을 때 3층에 또 불이 켜져 있었다. 민준이 먼저 계단을 올라갔다. 2층, 3층. 복도 끝방에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김순애가 있었다. 촛불 앞에 앉아 액자를 바라보며. 엄마. 김순애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맑았다. 치매 환자의 흐린 눈이 아니었다. 왔구나. 애들아. 엄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김순애는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엄마가 미안하다. 근데 이건 꼭 해야 했어. 왜요? 왜 우릴 속이고 왜 혼자 이런 걸 계획하신 거예요? 속인 게 아니야. 엄마는 정말 치매야. 근데 가끔, 아주 가끔 맑은 날이 와. 그날들을 모아서 이걸 했어. 민수가 소리쳤다. 그래서요? 그래서 죽은 남편 때문에 15억을 날려버리신 거예요? 김순애의 미소가 깊어졌다. 날린 게 아니야. 갚은 거지. 뭐요? 빚을. 33년 동안 갚지 못한 빚을.
무슨 빚이요? 김순애는 액자를 바라봤다. 사진 속 젊은 남자를. 살아있다는 빚. 김순애의 말에 세 남매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엄마, 그게 무슨... 앉아라. 긴 이야기야. 김순애는 촛불을 가리키며 바닥에 앉았다. 세 남매도 따라 앉았다. 3층 빈방, 촛불 하나,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 1989년 엄마는 25이었어. 그때 재혁이를 만났지. 저 사진 속 남자. 31살이었고 이 자리에 작은 식당을 하고 있었어. 김순애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재혁이는 착한 사람이었어.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꿈이 있었지. 언젠가 이 식당을 크게 키워서 체인점을 내는 게 꿈이었어. 엄마도 그 꿈을 믿었어. 그래서 결혼하신 거예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1991년에 결혼했어. 부모님들은 반대하셨지. 돈도 없고 전망도 없는 남자라고. 하지만 엄마는 행복했어. 정말로. 김순애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1년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 가난했지만 둘이서 식당 운영하면서 매일 웃고 떠들고. 재혁이는 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항상 엄마한테 순애야, 조금만 참아. 곧 좋아질 거야라고 말했지. 그런데 민준이 이미 결말을 알고 있다는 듯 말을 이었다. 응. 1992년 3월 15일 밤. 불이 났어. 김순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가스 폭발이었어. 재혁이는 주방에 있었고 엄마는 밖에서 손님 계산하고 있었지. 불이 확 번졌어. 재혁이가 소리쳤어. 순애야, 나가. 빨리 나가. 엄마는 뛰쳐나왔어. 그리고 뒤를 돌아봤는데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재혁이가 무너진 천장에 깔려 있었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쳤어. 엄마는 다시 들어가려고 했어. 근데 사람들이 말렸어. 위험하다고 소방차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엄마는 그 말을 들었어. 김순애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10분. 소방차가 도착하는데 딱 10분 걸렸어. 근데 그 10분이 너무 길었어. 재혁이는 그 안에 죽었어. 연기에 질식해서.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촛불만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었다. 엄마는 그 후로 미쳤어. 진짜로.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 말을 들었을까? 차라리 같이 죽을 걸, 그런 생각만 했지. 병원 신세도 지고 약도 먹고. 그럼 아빠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희 아빠 김동현은 1년 뒤에 만났어. 재혁이 대학 선배였어. 장례식에 왔다가 엄마를 봤고 그 후로 계속 챙겨줬지. 착한 사람이었어.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알고 천천히 기다려줬어. 김순애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1994년에 재혼했어. 부모님들도 찬성하셨어. 동현이는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고 무엇보다 엄마를 이해해줬거든. 결혼하면서 약속했어. 재혁이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새로 시작하기로. 그래서 우리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응.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는 게. 동현이한테도 미안했고 너희들한테도 혼란 주고 싶지 않았어. 민준이 물었다. 그럼 왜 지금? 왜 33년이 지난 지금 이 건물을 사신 거예요? 김순애는 잠시 말을 멈췄다. 작년에 치매 진단받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재혁이는 어떻게 될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건가? 그녀는 액자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깨달았어. 엄마가 재혁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이거라는 걸. 그가 꿈꾸던 이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엄마가 갚아야 할 빚이었어. 빚이요? 응. 살아있다는 빚. 엄마는 살았잖아. 재혁이 대신. 그 10분 동안 안에 들어갔으면 같이 죽었을 텐데 엄마는 밖에서 기다렸어. 그래서 살았어. 김순애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다. 33년 동안 그 빚을 안고 살았어. 너희 아빠 만나서 행복했지만 가끔 재혁이 생각하면 미안했어. 너희를 낳고 키우면서도 문득문득 그때 그 밤이 떠올랐어. 내가 먼저 손을 뻗었다면, 조금만 더 용감했다면. 새 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맑은 날들을 모았어. 치매는 진짜야. 대부분의 날은 아무것도 기억 못해.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든 게 선명해지는 순간이 와. 그 순간들을 기다렸다가 계획을 세웠어. 건물 알아보고 돈 정리하고 계약하고. 민수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도 엄마 15억이에요. 그 돈이면 너희한테 물려줄 수 있었지. 김순애가 말을 끊었다. 근데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76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어. 항상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였지. 그녀는 세 자식을 차례로 바라봤다. 미안해. 엄마가 이기적인 거 알아. 하지만 이건 꼭 해야 했어. 재혁이한테, 그리고 나한테.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이해 못해서. 괜찮아. 이해 못해도 돼. 그냥 엄마가 행복하면 돼. 그때 민준이 조용히 물었다. 엄마,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응. 정말로 치매세요? 아니면. 김순애는 쓸쓸하게 웃었다. 정말이야. 내일이면 오늘 이 이야기도 기억 못할 거야. 너희 얼굴도 모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거야. 맑은 날이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요양원 가야 해. 늦으면 또 걱정하실 거야. 엄마, 저희가 데려다 드릴게요. 민지가 말했다. 고마워. 네 사람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1층에 도착했을 때 편의점 사장이 나와 인사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네, 잠깐 다녀가는 길이에요. 3층 관리 잘하고 계시죠? 가끔 불 켜진 거 보면 신경 쓰시나 보더라고요. 네, 중요한 곳이거든요. 차에 타서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이 건물이요. 월세 받으시고 관리하시고. 걱정 마. 다 준비해뒀어. 관리업체도 계약했고 월세는 자동으로 요양원비로 들어가게 해뒀어.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가면 그때는 너희 거야. 엄마. 유언장에 다 써놨어. 3층은 그대로 두고 1층, 2층은 너희가 알아서 해. 팔아도 되고 월세 받아도 되고. 민수가 물었다. 3층은요? 3층은 재혁이 자리야. 거기만은 손대지 마. 약속해줘.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엄마.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다. 간호사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왔다. 어르신, 또 나가시면 안 되죠. 미안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김순애는 돌아서서 새 자식을 봤다.
들어가야겠다. 너희는 집에 가. 엄마, 내일 올게요. 민지가 말했다. 내일은 엄마가 너희 기억 못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그래도 올게요. 김순애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다. 세 남매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형, 우리.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응. 우리 진짜 나쁜 자식들이었던 것 같아.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엄마가 건물 샀다는 얘기 듣고 제일 먼저 한 생각이 뭔지 알아? 민수가 계속 말했다. 뭔데? 우리 몫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였어. 엄마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이었어. 민지도 고개를 숙였다. 저도요. 솔직히 처음엔 엄마가 사기당한 건 아닐까, 그 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했어요. 민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도 그랬어. 15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엄마보다 돈부터 생각했어. 세 사람은 침묵했다. 근데 형, 이제 어떻게 해? 민수가 물었다. 뭘? 엄마한테.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민주는 요양원 건물을 올려다봤다. 3층 한쪽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어머니의 방이었다. 자주 오는 거지, 뭐. 엄마가 우리 기억하든 못하든 자주 와서 얼굴 보여드리고.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엄마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 짐이 안 되는 것.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는 한 번도 짐이었던 적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지.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다. 혼자였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다. 민준이 다가가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저예요. 민준이요. 김순애는 민준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눈빛이 어제와 달랐다. 흐릿했다. 누구세요? 아들이요, 엄마. 큰아들. 아들. 아, 그래요. 아들. 기억하지 못했다. 어제 밤의 또렷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머니, 제가 오늘 과일 좀 가져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과일. 좋아요. 민주는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저기, 혹시 재혁이라는 사람 아세요? 김순애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초점이 생겼다. 재혁이? 네. 어제 얘기하셨잖아요. 재혁이. 우리 재혁이.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네. 어머니가 준비하신 거 있잖아요. 3층에. 김순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맞아. 3층. 거기서 기다리고 있지. 그리고 다시 눈빛이 흐려졌다. 저기, 당신 누구세요? 민주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들이에요, 어머니. 그냥 아들. 아들. 착하네요. 아니에요. 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잘하려고요. 김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표정으로. 민주는 깎은 사과를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치매라는 어둠 속에서도 맑은 날을 모아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했다. 이제 남은 건 자식들의 몫이었다. 어머니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전부였다. 민준이 다시 요양원을 찾은 건 일주일 후였다. 그 사이 세 남매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민수는 회사 일에 치이고 민지는 시험 준비에 바빴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겠다는 다짐은 일주일도 채 버티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요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간호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보호자님, 그게 무슨 일이세요? 김순애 어르신께서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네. 퇴원이요? 네. 어르신께서 직접 퇴원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나가셨어요. 저희도 만류했지만 연락은 왜 안 하신 거예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걸 남기고 가셨어요. 가족들에게 전해달라고요. 민주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안에는 편지 3통과 요양원비 정산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편지 봉투에는 민준, 민수, 민지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열었다. 민준아, 엄마가 먼저 떠난다. 놀랐지? 미안해. 근데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일주일 동안 생각 많이 했어. 너희가 한 번 더 오려나, 전화라도 하려나. 근데 아무도 안 왔더라. 괜찮아. 이해해. 바쁘잖아, 다들. 근데 엄마도 깨달았어. 기다리는 건 의미 없다는 거. 그래서 결심했어. 이제 엄마 혼자 살기로. 걱정 마. 건물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리고 건물은 언젠가 너희 거야. 엄마가 죽으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엄마 좀 내버려둬. 엄마도 엄마대로 살게. 사랑한다. 근데 이제 그만 엄마 노릇하고 싶어. 마이너스 엄마가. 민주는 편지를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르신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그가 간호사에게 물었다. 정확한 주소는 말씀 안 하셨는데. 내 건물로 간다고만 하셨어요. 민주는 곧바로 차를 몰았다. 어머니의 건물로. 도착했을 때 1층에 변화가 있었다. 편의점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다. 카페 순재. 순애와 재혁의 이름을 합친 것이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다. 작지만 아늑한 카페였다. 원목 테이블 몇 개와 의자들, 그리고 카운터 뒤에서 앞치마를 두른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김순애였다. 민주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그저 유리문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다. 요양원에서 보던 흐트러진 모습은 없었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깨끗한 앞치마를 입은 그녀는 그냥 평범한 카페 주인이었다. 손님 한 명이 들어왔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주문을 받았다. 그 웃음을 민주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형, 엄마 어디 계셔? 건물이야. 1층에 카페 차렸어. 뭐? 카페? 응. 지금 여기서 손님 받고 계셔.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이 들렸다. 형, 이거 진짜 엄마가 치매 아닌 거 맞네. 어떻게 치매 환자가 카페를 운영해?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형, 들어가 봐. 그리고 엄마 좀 설득해봐. 요양원으로 돌아가시라고. 난 못 들어가겠어. 왜? 모르겠어. 그냥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중얼거렸다. 나도 그래. 이틀 후 민지가 그 카페를 찾았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혼자 왔다. 카페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김순애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민지를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 어서 와. 뭐 마실래? 담담한 목소리였다. 감정이 없었다. 엄마, 저예요. 민지. 알아. 내가 치매지 장님은 아니야. 민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김순애는 말없이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가 카페를 채웠다. 잠시 후 커피가 나왔다. 3,000원. 엄마, 계산은 카드로 할 거야, 현금으로 할 거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왜 이러세요? 저 민지예요. 알아. 그래서 3,000원 받는 거야. 딸이라고 공짜로 줄 순 없잖아. 엄마 화나셨어요? 김순애는 잠시 민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화난 건 아니야. 그냥 이제 그만하고 싶어. 뭐요? 엄마 노릇. 너희 눈치 보는 거. 너희가 언제 올까 기다리는 거. 그런 거. 엄마. 민지야, 엄마도 엄마 인생 살고 싶어. 76까지 살았는데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어. 이제 좀 나답게 살고 싶어. 저희 때문에. 저희가 잘못했어요. 김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잘못한 건 아니야. 너희는 너희 인생 사는 거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사는 거지.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차갑게. 이게 원래 남이야. 엄마랑 너희랑. 엄마, 우린 남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김순애는 쓸쓸하게 웃었다. 가족? 가족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와. 전화 한 통 안 해.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는 요양원에서 매일 문 쳐다봤어. 오늘은 오려나, 내일은 오려나. 근데 아무도 안 왔어. 그래서 깨달았지. 아, 나 혼자구나. 그럼 이제 혼자 살아야지.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 그냥 각자 사는 거야. 엄마는 여기서 카페 하면서 살고,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정말 치매 아니었어요? 김순애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치매는 맞아. 근데 생각보다 맑은 날이 많더라. 특히 여기 와서는. 아마 재혁이가 있어서 그런가 봐. 3층에요? 재혁 아저씨? 응. 매일 올라가서 인사해. 그리고 같이 얘기해. 그럼 머리가 맑아져. 민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다시 돌아와요. 요양원으로. 저희가 자주 갈게요. 약속할게요. 필요 없어. 엄마는 여기가 좋아. 엄마, 커피 다 식었어. 마시고 가. 김순애는 카운터로 돌아갔다.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듯이. 민지는 식은 커피를 억지로 마셨다. 쓰고 차가웠다.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김순애가 조용히 말했다. 민지야. 네, 엄마.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 그냥 너 인생 잘 살아. 엄마 걱정 말고. 엄마.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커피 마시러 와. 손님으로.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다. 문 밖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 어머니는 다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혼자서 담담하게. 한 달이 지났다. 세 남매는 각자 한 번씩 카페를 찾았다. 하지만 모두 같은 대접을 받았다. 커피값을 받고 짧은 대화를 나누고 그게 전부였다. 김순애는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라는 말에도 단호하게 거절했다. 엄마는 여기가 좋아. 재혁이 옆이니까. 어느 토요일 오후 세 남매는 우연히 카페 앞에서 마주쳤다. 형, 너도? 응. 커피 마시러. 민지도 놀란 표정이었다. 오빠들도요? 저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카페 안을 들여다봤다. 김순애는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밖을 보고 있었다. 손님은 없었다. 그녀의 옆모습이 보였다. 작고 외로워 보였다. 들어갈까? 민수가 물었다. 응. 민준이 대답했다. 세 사람이 함께 문을 열었다. 딸랑. 김순애가 고개를 돌렸다. 세 자녀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서 오세요. 엄마. 민준이 먼저 말했다. 우리 셋 다 왔어요. 보이네. 뭐 마실래? 엄마, 오늘은 돈 안 낼게요. 민수가 말했다. 왜? 공짜로 달라고? 아니요. 오늘은 엄마랑 얘기하러 왔어요. 김순애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앉아.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 얘기 하러 온 거야? 아니요. 사과가 아니라 고백이요. 고백? 민준이 이어받았다. 엄마가 건물 샀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저희가 제일 먼저 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김순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재산이었어요. 우리 몫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엄마가 사기당한 건 아닐까? 엄마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이었어요. 민수도 덧붙였다. 그리고 요양원에 모실 때도 솔직히 귀찮았어요. 집에서 모시기 힘들어서 보낸 거였어요. 엄마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편하려고. 민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요. 처음엔 자주 가려고 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귀찮아졌어요. 엄마가 저 못 알아보시면 어차피 기억도 못 하는데 뭐 하러 가나 싶었어요. 김순애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다. 알아. 다 알았어. 엄마. 그래서 엄마도 결심한 거야. 너희한테 짐 되지 않기로. 혼자 살기로.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 짐이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한심했던 거예요. 한심한 건 아니야. 그냥 인간이지. 사람은 다 그래. 엄마는 아니었잖아요. 민지가 말했다. 엄마는 33년 동안 죽은 사람 기억하면서 그 사람 위에 15억을 쓰셨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김순애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건 사랑이니까. 사랑은 원래 바보 같은 거야. 우리도 엄마 사랑해요. 민수가 말했다. 알아. 근데 사랑에도 종류가 있더라. 너희 사랑은 편할 때만 하는 사랑이야.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순애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괜찮아. 엄마도 이해해. 너희도 너희 인생이 있고 바쁘고 힘들잖아. 근데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고 싶어. 너희 눈치 안 보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민지가 물었다. 그냥 가끔 들러. 커피 마시러. 손님처럼. 그 정도면 돼. 손님처럼요? 응. 딱 그 정도. 부담 없이. 서로한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정말로 치매세요? 김순애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치매는 맞아. 근데 여기 있으니까 맑은 날이 더 많더라.
재혁이가 기억나게 해줘서 그런가 봐. 옛날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라. 그럼 오늘도 기억하고 내일도 기억하고. 그럼 언젠가 또. 응. 언젠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할 거야. 너희도 여기도 재혁이도. 그때 되면. 김순애는 말을 멈췄다. 그때 되면 뭐예요? 민지가 물었다. 그때 되면 3층으로 올라갈 거야. 재혁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끝낼 거야. 새 남매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그게 무슨. 걱정 마.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엄마 기억해. 너희도 나도. 근데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야. 그때 되면 엄마를 놔줘. 재혁이한테 가게. 김순애는 일어섰다. 커피 줄까? 네. 세 남매가 동시에 대답했다. 김순애는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세 잔의 아메리카노. 커피를 가져다 주며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서비스야. 돈 안 받아. 엄마. 대신 한 달에 한 번씩은 와. 얼굴 보여줘.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민지가 물었다. 엄마 행복하세요? 지금. 김순애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랜만에 행복해. 내가 나로 사니까.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김순애는 3층으로 올라갔다. 촛불을 켜고 액자 앞에 앉았다. 재혁아, 오늘 애들이 왔어. 셋 다. 오랜만이지? 사진 속 남자는 웃고 있었다. 미안하다고 하더라. 근데 괜찮아. 엄마도 이해해. 사람은 다 그런 거니까.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나는 다르지만 나는 너를 일평생 기억했으니까. 그게 사랑이잖아. 잊지 않는 것. 촛불이 흔들렸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모든 기억을 잃으면 그때 갈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면 두렵지 않을 것 같아. 그녀는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아까 쓴 것이었다. 애들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돈은 나눠줄 수 있지만 마음은 나눠 가질 수 없더라. 엄마 마음은 온전히 재혁이 거였어. 미안해. 하지만 너희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 진짜 사랑이 뭔지. 그때 되면 엄마 생각해줘. 그리고 웃으면서 말해줘. 엄마 잘 사셨어요라고. 그럼 엄마는 천국에서라도 행복할 거야. 사랑한다. 늘. 마이너스 순애. 김순애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바라봤다. 재혁아, 우리 곧 만나. 이번엔 안 놓칠게. 약속해. 촛불이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건물 아래 1층 카페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문에는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다. 카페 순재. 영업시간 오전 8시 - 오후 6시. 주인장이 행복한 날만 엽니다. 그날 밤 달빛이 건물을 비췄다. 1층에는 카페가, 2층에는 빈 공간이, 3층에는 추억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 김순애는 3층 방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25이었고 재혁은 31살이었으며 둘은 작은 식당에서 함께 웃고 있었다. 불이 나기 전 모든 것이 행복하던 그때로 김순애는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했다. 치매도 자식도 세상의 시선도 아닌 오직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